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0월에 일본의 SM6 블럭원을 최대 4.5억 달러에 매각할 가능성을 승인해 미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제인스와의 인터뷰에서 도입 예정인 SM6는 이제마야급 이지스 호위함에만 탑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대외 유상 군사원조 내용을 살펴보면 SM6 블럭원 32발을 16발씩 2회로 나눠 인도할 예정이며 마크 41VLS의 SM6 블럭원을 장전하기 위한 마크 21VLS 캐니스터와 통합작업 및 시험 비용, 캐니스터 취급기기 및 각종 스페어, 훈련 및 훈련기기와 취급에 필요한 기술 문서, 이를 실시하는 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불과 유지보수 지원 서비스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 프로그램에 드는 총 비용은 최대 4.5억 달러이며 언제나 그랬듯 미국은 일본의 오프셋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미 국무부가 통지한 내용은 어디까지나 최대의 견적 내용으로 통지한 것으로 보이며 미 의회가 승인하면 일본 방위성과 이번 계약의 주계약자인 레이시온이 협상을 벌여 최종 거래 내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4.5억 달러라는 숫자는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 아직 최종 조달액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 방위성은 제인스의 취재에 대해 도입 예정인 SM6 블럭원은 이제마야급 이지스 호위함에 탑재됩니다. 구형 아타고형 호위함에는 SM6는 탑재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제인스는 2018년에 방위성은 아타고형 호위함에 SM6를 탑재할 것이라고 시사했지만 최소한 이번 계약에서 아타고형 호위함에 SM6를 탑재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참고로 일본 방위성은 마야급 이지스 호위함에 2026년부터 SM6를 탑재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지만 2026년부터 탑재 작업에 들어갈지 아니면 2026년까지 탑재 작업을 마칠지는 불분명합니다. 또한 일본 방위성은 블럭원 A를 조달할 것인지 아니면 2024년경에 초기 능력을 획득할 예정인 블럭원 B를 조달할 것인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외신에서 보도되고 있는 일본의 SM6의 조달은 수수께끼 투성입니다. SM6는 해군 함정에 탑재하는 함대공 미사일인 SM2 시리즈의 후계 모델입니다. 현재 배치되고 있는 SM6 블럭원 A는 SM2ER 블럭4의 AIM-120 암람 액티브 시커와 연동시켜 종말 단계에서의 탄도미사일 요격에도 한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최고 속도가 마하 3.5에 그쳐 극초음속 무기를 향해 SM6 블럭원 A를 발사해도 인터셉터 코스에 오차가 생기면 수정하여 다시 목표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개발 중인 SM6 블럭원 B는 본체를 재설계해 크기를 확장했으며 여기에 SM3에 사용되는 고체 로켓 부스터가 통합되어 최고 속도가 마하 5.0 이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때문에 최대 사거리가 240km에서 370km로 확장되어 극초음속 무기를 요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미 미사일 방어국 장관인 존 힐 해군 중장도 현 시점에서 미군이 보유한 수단 중 극초음속 무기를 요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SM6뿐이라고 심포지엄에 참석해 발언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극초음속 무기를 요격할 수 있는 초기 가능성을 보여준 것일 뿐이며 현재 개발 중인 SM6 블럭원 A는 글라이드 단계 인터셉터에서 달성할 수 있는 요격 속도나 기동성에는 미치지 못하여 아마도 힐 장관이 극초음속 무기를 요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SM6 블럭원 B를 지칭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SM6를 이지스함에 탑재한 것만으로 극초음속 무기의 요격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미 우주군이 2023년에 프로토타입 발사를 예정하고 있는 우주기반 극초음속 무기 추적 시스템인 HBTSS 위성군과 우주개발청이 주도하는 수백 개의 소형 위성으로 구성된 분산형 우주 센서가 실용화되고 요격 수단과 센서가 연결될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극초음속 무기에 대한 영공 방어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매우 한정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렵다는 것이 정답이며 초음속 무기가 노리는 지점에 우연히 탄도미사일 하층방위 요격에 대응한 패트리어트3가 배치되어 있다면 요격할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이것도 사전 정보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대처 시간이 너무 짧아져 요격이 어려워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특히 이번 계약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미국이 여전히 일본에 무기를 수출할 때는 오프셋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 국무부의 발표에도 미국은 언제나처럼 SM6의 일본 수출에 대한 오프셋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에서의 무기 도입 계약은 어마어마한 액수가 왔다 갔다 하므로 오프셋 계약은 무기 계약을 수주하기 위한 핵심 계약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무기 도입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우선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프셋 계약이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들도 오프셋을 계약의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무기 도입 시에 오프셋 계약을 맺지 않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일본은 육상자위대의 수륙기동단용으로 BAE 시스템즈에서
수륙량용 강습 차량 AV7A1 RAM 58대를 도입했지만 계약 내용이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프셋이 설정되어 있는지는 불명확하지만 오프셋 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일본 내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이 무기 조달에서 오프셋을 요구한 경우는 RQ4 글로벌오크를 도입할 때였습니다. 일본은 RQ4 글로벌오크를 조달할 때에 오프셋을 드물게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자국의 첨단 기술이 일본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철저히 막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무기 도입 시에 철저하게 오프셋 계약을 넣고 있으며 비즈니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은 해외 무기 도입 시 오프셋을 통한 자국의 방위산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쇠퇴일로를 걷고 있는 자국의 방위산업의 생산성과 개발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에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했으며 2014년에는 방위 생산과 관련한 기술 기반 전략을 수립하고 2015년에는 방위 장비의 연구 개발 및 조달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방위장비청을 정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시도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방위산업은 여전히 자국 내 수요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 내 수요와 해외 수출로 이루어지는 해외의 방위산업과 비교하면 투자와 연구개발 및 양산으로 이루어지는 사이클이 매우 늦고 중국의 군사적 위협과 강력한 현대화 속도에 일본이 따라가려면 방위산업의 기반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즉 일본은 해외 시장에 방위 장비를 팔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다시 연구개발 분야에 재투자하는 사이클 스피드가 늦은 것입니다. 더욱이 미국과 러시아 및 중국과 인도가 주로 견인하여 세계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2.6% 증가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일본의 방위 예산은 1%대의 낮은 증가율에 그치고 있어 일본의 방위 산업이 발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2027년까지 국내 총생산의 2%까지 증액을 하려고 하지만 국가 부채가 계속 증가되고 있어 국방비의 증액이 이루어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문제를 담당하는 그렉 루빈스타인은 일본의 방위산업에 대해 일본 방위산업체들의 특징은 비효율과 고비용, 대부분 백기기에 그치는 연구개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방위 예산이 정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F-35 등의 값비싼 장비 수입은 증가한다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루빈스타인의 지적을 뒷받침하듯 일본의 방위 예산은 지난 10년간 2.4%밖에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무기 수입액은 2017년 17억 달러에서 2019년에는 64억 달러로 급증하여 세계 12위로 상승했으며 여기에 수입액의 97%는 미국산이어서 일본의 국방 예산이 1% 증가하더라도 일본이 수입하는 미국제 무기대금이나 자위대가 운용하고 있는 미국제 무기의 유지 비용으로 사라질 뿐이며 일본의 국방 예산은 자국의 기업들에게 돌아가지 않아 국방 예산의 증가가 일본의 방위산업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방위산업에 유연하고 빠르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설물 통합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면 수입에 의존하는 현재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는 미쓰비시 종합연구소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의 방위산업이 살아남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일본의 방위산업이 성장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강력한 군사적 존재로 자리매김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루빈스타 연구원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루빈스타인의 말을 빌리자면 현재의 일본은 국제적인 방위산업계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존재이며 현재의 일본 방위산업이나 기술력에 대한 평가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일본에 SM-6 미사일을 수출했지만 여전히 수수께끼인 상황이며 언제나 그랬듯 일본의 오프셋을 설정하지 않아 미국에서 일본의 방위 시장은 그야말로 돈을 빼먹을 수 있는 황금 시장일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